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집속탄 문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름도 참 듣기에도 두려운 이 아주 무서운 이제 무기, 현실의 무기, 저 중동에서 써졌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사실은 집속탄 실험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에 대해서 북한의 뭐 유감, 사과 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하는 상황에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이제 시험 단계긴 합니다만 실제 이런 시험의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수도권 어디든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예요. 예.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탄두, 이 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이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탄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핵탄두를 달면 이제 핵미사일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뭐냐면 집속탄입니다. 집속이니까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싹 담아두고 있다. 집속이죠. 우리가 뭐 단속하다, 뭔가 집속 이렇게 이 꽉 이렇게 밀집되게 뭔가를 실어 놓은 그런 탄두를 발사해서 실험을 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집속탄이라는 것이 이 탄두 안에 수백 개의 새끼 폭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날아가서 고고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고고도라는 것은 매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로 기동할 줄도 모르고 또 이것이 이제 이 방향을 또 이렇게 기동을 날아오는 그 타격 미사일을 회피하면서 기동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공중에서 터지면서 이게 수백 발이 나누어져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요격하기가 매우 힘들다. 사드가 됐든 페이트리어트가 됐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설사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 폭탄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이게 6에서 한 7헥타르 정도 되는데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정확하게 헥타르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축구장 10개의 크기입니다. 축구장 여러분들 조기 축구할 때 또 학교 운동장 아시잖아요. 네. 축구장 10개가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만약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터졌다 또는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터졌다 하면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란이 이 집속탄을 이스라엘로 날려보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 아이언돔입니다. 이걸 뚫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수백 발이 터지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집 옥상에 있던 노인 부부가 바로 즉사를 합니다. 이 집속탄을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집속탄이 세계 한 100여 개 가까운 국가들은 악마의 무기라고 해서 이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리 전쟁도 좋지만 이건 아니잖아. 살상이 너무 무차별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네. 아니잖아라는데 북한은 이 협정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가입을 안 하는데 우리는 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가입을 안 한 상태지만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만들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월남전 경험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이 월남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정글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른바 이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이 베트콩들을 지하로 숨어드는 베트콩들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여기에 이 다 불태워버리고 이 씨를 말려버리는 정글을 나무들을 그게 네이팜탄죠.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이른바 말하는 고엽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이 월남전 파병 전사들의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집속탄에는
만약 이 집속탄의 새끼 폭탄이 생화학 무기면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속탄의 새끼 폭탄이 말하자면 이건 수백 발의 이 폭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만 수십 개의 소형 핵탄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축구장 10개 크기가 아니라 축구장 100개 크기, 축구장 1000개 크기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 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겠죠. 네네. 무인기. 그런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건 짧게 제가 덧붙일게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북한하고 접촉하고 서로 껴안고 어화둥둥했지만 북한 핵이나 북한 인권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또 통일부 장관이야 뭐 정동영 장관은 어차피 자주파니까 또 이종석 국정원장도 자주파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집속탄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집권 여당의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북한의 대표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이걸 무슨 뭐 이념 색깔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까 댓글 중에 집속탄이 뭐 확산탄이라고도 하고 확장탄이라고도 하고 뭐 알기 쉽게 하면 좀 이제 확산탄, 확장탄 이렇게도 불리는데 백열탄과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집속탄은 여러 개 지금 설명을 해줬던 집속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 새끼 폭탄을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열탄은 불을 붙이는 물질을 포함해서 목표물을 불태우는 그걸 그렇게 설계된 탄약 백열탄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추가를 해드리면 네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집속탄 또는 확산탄을 북한 자체로도 처음으로 실험한 걸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단거리면 미국을 겨냥한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겨냥한 실험인지 이게 지금 포인트가 또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를 위한 실험인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북한은 이미 두 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 장검철 북한 통일 전선부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인기 유감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검철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숏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순항 미사일은 남한을 이 타격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일본인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경우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도 있지만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일본의 어느 이 영토 인근이든 영해 인근이든 미사일이 실제로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그래도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하고 열심히 대화하자고 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얼음장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의 유감 사과 표명과 함께 이제 미사일이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집속탄 실험까지 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한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긴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 동상이몽에 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적국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적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조치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 우리는 집속탄을 실험할 정도야. 뭐 이런 건가요? 자, 이 정말 우리 허앵크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도 뭐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요 전공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북한 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조금 짧은 배경 설명을 아셔야 이 배추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데 제 학부 때의 논문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이고요. 또 석사학위 때의 이 학위 논문이 1990년대의 조중 관계 영어로 논문을 썼습니다. Sino-North Korean Relations를 써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장검철은 다 김정은의 꼬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김영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과 김주애의 마음을 읽었을 때 원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핵 인정. 핵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체제 인정입니다. 내가 주애를 시켜서 4대 세습을 하든 5대 세습을 하든 남한에서는 까불지 말라고 이거거든요. 이게 인정 안 되면 말할 이유가 우리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왜냐하면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겁니다. 어디 북중러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새 다리가 건설됐죠. 새 다리가 이제 건설 거의 뭐 완공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지금 군대까지 파병해서 뭐 루블화가 됐든 하여튼 돈까지 받고 있는 사이죠. 예. 그럼 뭐냐 잠수함 기술도 지금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는 사이. 그럼 북중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그래도 대화할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통미봉남이죠. 미국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있다. 이미 그걸 간파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에 미국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피스메이커,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이게 북한의 속뜻인 거죠. 예. 자, 다른 장면으로 한번 현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지미 특검보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권창영 특검팀, 그러니까 종합특검팀이죠. 그 안에 권창영이 특검이고 특검보 김지미 특검보가 있는데 우리 출연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아니니까요. 그 뚜렷한 논리와 애국정신을 가진 김지미 변호사는 아니니까 동명이인 김지미 특검보 지금 사진에 이제 화면에 떠 있네요. 김어준 뉴스공장에는 또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정준희의 논이군요. 정준희의 논 위에 논이라고 써 있네요. 논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출연해 가지고 특검보가 수사 대상과 상황을 사실상 브리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 어떻게 저런 망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저 상황 저 장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진짜 아연실색이죠.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사자성어는 그냥 아연실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비정상을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게 정상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착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네 글자는 아연실색입니다. 아연실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이슈가 있든지 어떤 이 행동이 있을 때는 적공을 따지면 돼요. 적절성과 공정성을 따지면 돼요. 그런데 지금 특검보라는 건 뭡니까? 국회에서 이른바 기존의 이 수사 체계인 검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을 물론 이제 지금 여당 일방적인 거는 하긴 합니다만 만드는 것인데 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과연 이 특검의 이 특검 차원에서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브리핑을 하면 될 일이죠. 분명히 특검에서 얼마든지 이 특검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이라고 이미 인식이 다 굳어져 있는 겸손은 힘들다. 겸손 많이 힘든가 봐요.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다. 이건 뭐냐? 적절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부적절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종합특검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 정치권 여야 가리지 않고 또는 이것이 무슨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편파성이에요. 공정성은 이게 확보될 수가 없고 편파적이다.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하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특검의 출입 기자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기자회견이든 브리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튜브 방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KBS, MBC, SBS 3사를 대상으로 한 또는 뭐 다른 이 종합 편성 매체까지 초청을 한
그런 브리핑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적절성과 공정성, 적공에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무려 40여 분간 김어준 방송에 업로드되는 정준이의 논에 나갔습니다. 이건 저는 뭐 정준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나가서 정말 이걸 외부로 나가서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력 구성, 주요 수상 대상 의혹, 특히 이제 대상 의혹이라든지 특히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거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이걸 다 설명한다? 이게 뭐 정부 기관입니까? 검찰 조직입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지미 특검보가 본인이 담당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아예 답이 정해진 특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국책사업이 용역업체 도로공사 직원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권력청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를 다 해보고 나서 그 답을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풀기도 전에 답이 뭔지를 이미 정해놨어.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던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민중기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패션 의류 등 지금 양평고속도로 의혹하고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에요. 특검법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별건 수사, 별건 특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여러분들은 다 파악을 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특정 김어준 채널이라는 곳을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묻는 취재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묻겠죠. 그들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은 소환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드업 과정입니다. 그건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곧 원하시는 누가 원하냐? 그럼 민주당 진영에서 원하겠죠. 또 김어준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원하겠죠.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답을 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일종의 답이 정해진 특검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어떤 성격이냐. 첫 번째로는 진영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이미 그걸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방송 안 나가잖아요. 다른 데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나가서 바로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은 유보되고 검찰 조직을 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 데 대해서는 또 뭐 이 사법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휘하는 것도 다 없애버린 것은 아예 통으로 드러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김어준 방송 나가서 마치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것은 이심 정심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이렇게 돌려까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거는 뭐냐면 일단 이 상황을 지금 김어준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상황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실히 알 거예요. 전북, 경기, 지금 뭐 전남, 강주 통합시장 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인데 김어준이 그러니까 주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 지금 현재 상황 4월 10일자로는 지금 친명이 완패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 요새 뭐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는 이런 지하에 그 대통령의 만류를 날려버렸죠. 그거는 하정우 수석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이야기하든 우리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김어준 방송에 저는 처음에 김지미 특검 보고 그래서 배우 김지미가 생각났어요. 그래요. 그 배우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걸 특검보가 나간다 그러면 특검이라도 말려야 되죠. 권창형 특검입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양부남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을 열어야 돼요. 2024년 6월경에 기억하는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양부남 의원입니다. 조국은
과거부터 무슨 검찰 개혁을 할 때 이 수사시가 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부분을 중요한 이슈로 했죠. 본인의 뭐 수석을 민정수석 할 때든 또 법무장관 잠깐 하려고 후보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중대 사안을 민주당이 지금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고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김지미 빨리 처벌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 뒤에서 다시 그건 여쭤보기로 하고, 김지미 특검보의 방송 출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미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수사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수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건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저기 자막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지미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 도로공사 직원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지미는 지난번 특검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 그렇죠. 근데 권력층 윤석열 부부나 원희룡 장관이나 관련되는 걸 아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보면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개입은 있었고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파헤치려고 한다 하는 걸 공개했어요. 이 화면을 그대로 놔두세요. 제가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이슈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적공을 따져야 된다. 적절성과 공정성이죠. 자칫 이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기소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무슨 내란 땡땡 특검이니 민중기 특검이니 또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그 해병대 해병 관련된 특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수사가 됐던 거지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답을 미리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김지미 특검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적절성이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이 진행자가 질문을 하면 글쎄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틀렸습니까? 근데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 사업이 용역업체, 도로공사 직원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그 다음에 말이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그 복중 의미가.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들이 작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파헤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두 번째,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다음 숨겨진 것은 어떻게 유추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원희룡 당시의 장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비호하는 이른바 친윤,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 비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작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답을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답은 냈고 그 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김지미 특검보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마치 암시를 하고 있는 듯한 적어도 특검보가 됐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김지미 특검보가 뭐 검사 출신이든 로펌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뭐 H대 출신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적어도 법치주의에 이 준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어떤 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버리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매우 편향돼 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 피의 사실 공표 금지 행위, 이게 명백한 문제이죠. 또 하나의 김지미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앵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해서 주요 피해자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소환해서 조사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지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소환하려고 빌드업이라는 게 뭐 그런 얘기겠죠.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원하시는 장면. 누가 저걸 원하는지 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 나가서
이른바 그 방송의 시청자들의 구미에 당기는 발언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김지미 특검보가 물론 현직 검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발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특검 이 종료 이후에 어떤 본인의 미래 정치적인 빌드업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런 발언들과 대통령이 곧 소환 조사될 수도 있는 2차 종합특검의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장면 자체가 극적 장면이겠죠.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질 테고 수많은 플래시가 터질 것이고 지금 4월인데 대선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초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그게 어떤 특검의 영향, 2차 종합특검을 또 연장하면서까지 운영될 수 있을 테고 대통령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앞에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글쎄요, 뭐 저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온통 또 비판의 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대통령이 너덜너덜하게 해질 테고 또 양평고속도로 관련돼서 걸 묻든지 2차 종합특검이니까 뭐 온갖 왜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냐 이런 거 질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뭐 미지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잡아 이제 이 이른바 노출을 시키면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김지미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질문을 좀 드리죠. 출범 지금 한 40일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압수수색 정도 한 거예요. 뭐 성과를 내라는 게 억지로 판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 혐의 같은 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김지미가 이게 방송에 나와서 정말 공표해서는 안 될 이런 피의 사실 자체도 수사기관 차원에서 피의 사실 공표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층에 대한 화답일까요? 아니면 뭐 그 부분도 있을 거고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지층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재명 권력에 눈 맞추려고 하는 건지 뭐 포괄적으로 볼 때 어떤 차원에서 이 방송 출연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호행크께서 오늘 짚어주는 이 내용들이 한치 틀린 게 없다. 왜냐하면 결국 특검이라는 것은 네. 정치 특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준사법기관인 검찰이고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이게 수사를 통해서 아니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가요? 이재명 정부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죽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 조직에서 명명백백 수사를 하고 그것을 재판에 기소해서 넘길 일이 있으면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사를 해서 재판에서 더군다나 지금 뭐 사심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재판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면 될 일인데 지금 고도의 수사를 해서 전문 조직이 수사를 해도 수사가 될까 말 건데 그런 조직도 아닌 사람들이 이 모여가지고 수사한 결과 그것도 수사 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고 수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의도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정치 특검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은 부적절하고 부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밌는 거 하나를 조금 잠깐 소개하고 김지미를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민변의 민변, 약칭 민변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에 지금 떠 있는 뉴스를 제가 방송하다가 김지미 민변 출신인 건 들었는데 뭐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민변에 떴네요. 그게 떠 있네요. 2009년 거네요. 잠깐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올라온 내용에 이 성창일 변호사와 김지미 변호사가 민변 회원으로 만나서 지난 6월 13일 2009년인가 봅니다. 6월 13일 결혼했다 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네요. 민변 20주년 행사 공연을 준비하면서 김지미를 처음 만났다. 민변 노래패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지요. 당시 김지미 변호사는 신입 회원으로 막 노래패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당시에는 대학교 선배가 새내기를 봤을 때처럼 풋풋한 느낌이었다. 멋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커플 결혼
민변 부부 이런 내용 쭉 나오는데 그 남편이 결국 나중에 남편이 됐죠. 성창일 변호사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요걸로만 보면 김지민은 2009년도에 민변에 가입을 했고 노래패에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 조금 안 되네요. 긴 기간 동안에 민변에서 활동했던 그 김지미가 지금 칼을 좀 들었다고 생각을 했나요? 저렇게 와서 조금 남장판을 치는 모습이었네요. 짧게 한 말씀 예, 드리고 예, 예. 싶습니다. 네. 저는 학생 운동 때 어떤 운동을 했든 학생 시절에 어떤 학생 운동을 했든 또는 주사파든 초주사파든 저는 그건 뭐 그것으로 비판을 받아 또는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인 일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특검에 와서 본인의 이념 성향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또 이게 공정의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념을 공적인 일에 이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 인물 중에도 김지미 변호사가 동명이인이면 그건 이제 김지미 변호사가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답변을 할 테니까 동명이인일 경우에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지미 변호사가 이 변호사인 걸로 보입니다. 미군문제위원회 변호사 역할도 했네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또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걸로도 보입니다. 성창일, 김지미. 예.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한번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경기도지사 관련된 부분을 2부에서 다뤘는데 서울시장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원호 전 선도구청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선출이 돼서 뉴스에 좀 나오던데 단독 과반을 확보해서 정원호가 당선이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분석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계속 아연실색 진영 강하다. 결과적으로는 정원호가 선택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심지어는 이 박주민 의원이 가장 치명적인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직격을 했거든요. 실제 그게 경찰을 통해서 지금 고발인가요? 수사까지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본인의 이 마음대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재해석해서 홍보물에 사용해서 사실상의 이번 경선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숱한 지금 만렙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자가당착인가요? 오히려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왜 정원호가 과반으로 한 방에 결정이 났느냐?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에서 지금 진영 강화가 돼 있고 앞서 이제 특검보의 이 행위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은 아연실색 말 그대로 정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박주민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정원호에 대한 위기감이 더 강하게 작동한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보더라도 정원호가 이 박주민의 지적 이후에 또는 여러 의혹들 공격 이후에 무너지기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종의 성동격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지난번 김어준의 공소 취소 이 거래설 파다하게 퍼뜨린 게 장인수 기자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 분기점이 이른바 친청의 약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는 식으로 이른바 청픽을 지금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조차도 왜 8월 전당대회는 이 친청 친문이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도 한 방에 끝냈어요. 5선의 중진인 6선입니까 지금 추미애. 네, 6선, 네, 6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산점까지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경기도는 친청이 밀리면 안 돼요. 친청이 밀리면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전북도 그런 상황이죠. 전남 강주도 그런 상황이죠. 곳곳에 그런 상황. 심지어는 김부겸까지도 설득해서 정청래 판 동진 전략까지도 구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적어도 서울은 유재명, 유이재명 이 친명이 밀리면 안 되겠다. 이 결집을 하면서 오히려 추미애가 선택받는 또
이 전북 상황 또 호남 상황이 오히려 뉴 이재명과 친명계 결집을 가져왔다. 그게 정원호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예. 자, 정원호 관련된 한번 여러 사건들 제가 기억하는 것만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수의 성동구 힐링센터를 만들었죠. 여수 자기 고향에 땅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이 정원호가 힐링센터를 그곳에 만들었어요. 그 사건, 성비 관련자 재채용 사건, 공문서 조작과도 연관되어 있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스캔들도까지도 막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칸쿤 사태, 수의계약과 541억 수의계약과 고액 후원금 사건, 특정 지역 언론사한테 광고를 몰아주는 사건, 이게 막 사건이 질비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성도구청장 내에서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자, 이 부분을 어쨌든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타격감이 덜했나요? 어쨌든 지금 후보는 선출됐어요. 문제는 이제 본선인데 본선에서 지금에 나온 사건 또 추가될 사건 생각해 보면 쟁점이 좀 되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그렇죠. 봅니까? 이게 내부 경선에서는 왜 불이 붙지 않았느냐? 예. 지금 민주당의 내부 경선은 지금 이른바 여론에 대해서 좌우되기보다는 8월 전당대회입니다. 친청 친명의 명청 대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민영배와 김영록의 전남 광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정청래 대표가 TK 지역을 활보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선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래도 아직은 부동산 때문에 이 뭐 어떨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을 보거나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좀 지지율상으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부동층 스윙보트가 뚜렷하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막판에 점화됐을 때 상당히 그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이 서울 대결은 정원호 대 오세훈, 수민 또는 윤희숙의 대결인데 뭐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또 반감을 또 이 비호감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 구도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판단은 제가 뭐 섣불리 할 수 없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본선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이 칸쿤 의혹이 만만찮아요. 제가 이미 빅데이터로 해서 우리 펜앤마의 칼럼을 쓰면 좋은데 조선일보 멤버십에 올렸는데 이게 거의 한 3일 동안 내려가지 않았어요.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칸쿤 의혹이 여성과 주부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주부층들은 서울에 이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여성들은 여하튼 이상하다. 그 사람 왜 또 급수를 높여서 2025년에 가급으로 재채용이 돼서 이상하잖아요. 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한 시민단체 출신이죠. 이 사람이 왜 칸쿤을 따라갔을까, 멕시코를 따라갔을까? 그쪽 분야가 아닌데 이건 주부층들 여성 주부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가 전체의 한 20%에 해당됩니다. 영향받을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수의 계약을 비롯해서 지금 힐링센터라든지 굿당 게이트 이런 부분들은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른바 윤리적 문제죠. 아니 민주당이라 해서 좀 지지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는 그래도 투표하러 나가서 그래도 뭐 지지율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아서 투표하려는데 이건 아니잖아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도 부동층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대체로 10에서 한 15%.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래도 그동안 뭐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뭐 구정 평가율이 평가의 긍정률이 높았다는 등 광고와 홍보를 해왔던 것이 지금 이 정원호 후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론조사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한 거. 그다음에 재채용건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의 고향에다가 힐링센터를 만들었다는 것과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에게 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 외에 갖가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또 성윤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20대 여성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 문화원장의 임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른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연령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꽤 든든하게 두텁게 깔려 있는 20대와 30대 남성 또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성동 문화원장 관련돼서는 성비위 이런 관련 간접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대 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2030 또 젠지 세대의 앵글이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이 사람도 마땅하지 않고 저 사람도 마땅하지 않아서 그냥 투표로 안 갈래 이랬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분노의 이 앵그리 버드 현상이 발동이 돼서 이게 막판 표심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영향은 민주당 경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선은 다분히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구도라고 봐야 될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 개혁신당 등과 보수연대를 하느냐 또 어떤 정책 얼마나 또 아프게 또 예리하게 정원호 후보 쪽의 금정을 짚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칸쿤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어제 밝혔어요. 자, 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 징계안을 발의했을까요? 김재섭 의원을 향해서 이런 내용을 징계안을 냈다고 합니다.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었다. 저는 제 기억에는 제 해석에는 김재섭 의원이 성차별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치한 거하고 두 사람이 같다는 발언도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되는데 대체 성차별적 인식이 뭐 공무원과 관련한 노동의 가치를 의미 이게 뭔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른바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팻말 시간이 상당히 유익하고 이 정보 습득 차원이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관련된 이론을 좀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홍보 전문가의 이 프로파간다 전략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대상을 타격하고 침몰시킬 때는 이른바 핵심 본질을 이야기하면 타격이 안 돼요. 이른바 그 가죽의 굉장히 야비한 부분을 접근을 해버리면 그게 침몰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되는 것도 성피해 호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핵심을 파고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김재섭이 말이야. 이 여성 관련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거 나쁜 사람이네.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네. 이거 야비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야비한으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해서 이런 이 친민주당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버리면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야비한 평가받는 김재섭 의원 국회 윤리위에 해부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김재섭은 야비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그대로 박상용 검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뭐냐면 설렁탕과 곰탕이 아닌 그냥 도시락에 연어 몇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순식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어 술 파티. 그 순간 박상용은 치졸한 검사, 정치 조작 검사가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시간이 많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재섭 의원이 저렇게 사진을 혹시 저 사진을 제 옆에 잠깐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네. 이거는 뭐냐면 1번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1번 표기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이 여직원임인데도 불구하고 왜 남자라고 표기된 겁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표기 잘못. 두 번째는 물어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청년정책 전문가인데 왜 동행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김재섭 의원도 의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 멀리 타국당 이 이른바 이 유카탄 반도 멕시코를 가는데 그것도 12박 13일 일정인가요? 12박 14일 일정인가요? 거기에 여직원이 동행된다. 이거
아니 정구청장님 이거 상당히 좀 의혹스러운데 해명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했냐면 채용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2023년에 다급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직원이 얼마나 탁월한 역량이 있었기에 2025년에 가급으로 최상단에 재채용이 됩니다. 요즘 얼마나 채용이 어렵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용 심사위원회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왜냐하면 이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인가에 일할 때 뭔가 직장 가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민원까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직급까지 올려준 게 궁금하니까 그거 물어본 겁니다. 이게 여성 비하입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데 김재섭 의원을 침몰시키려면 이렇게 그냥 야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아, 이 사람 김재섭이 말이야 서울법대까지도 나왔는데 야비하네. 서울사대부고까지 나왔는데 야비하네 사람이. 이러면 더 극명하게 야비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죠. 그 전략입니다. 이른바 연어, 그것도 도시락에 연어 몇 조각 들어간 건 보도를 안 해요. 모든 매체들이 연어 우리 펜앤마이크만 빼고 전부 연어 파티라고 그래요. 그런 순간 박상정 검사는 연어 술 파티를 벌인 검사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다 보니. 자, 그러면 이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수사본부가 뭐 예상을 했겠지만 전재수 의원도 지금 이 후보로 결정되고 나니까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왜 전재수는 안 물어보고 왜 통일교 민주당 의혹 있는 건 안 물어보고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보잖아요. 예, 프로판가스인가요? 프로판겐다인가요? 프로파간다입니다. 예, 프로파겐다인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이걸 지금 민주당은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에드워드 버네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제가 적극 권유를 해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의 그런 비열한 책동과 관련해서 한번 정원호와 연결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경기도와 서울 이런 동향들 살펴봤는데 마침 엊그제 경북 지역의 판세가 나와서 뭐 이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은 꼭 아닙니다만 그렇게 소식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상황은 알아야 되니까 좀 뭐 좋은 것만 달고 맛있는 것만 섭취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달지 않아도 그것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여론조사 결과 두 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지지도 여론조사하고 또 하나는 정당 지지도 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 지지율 조사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긴 할 텐데 이재명 지지율 한번 볼까요? 국정운영 지지율. 예, 경북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쭉 매우 잘함, 잘못함, 매우 잘못함 이렇게 나눠졌는데 합산하면 긍정평가가 대략 43.4%, 부정평가가 42.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긍부정이 이 경북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다. 그만큼 민심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파장 등으로 지금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매우 잘함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함이라는 것이 잘하는 편이다. 뭔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또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저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딱히 대항마가 없다. 그다음에 TK도 경북은 지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제일 낮은 곳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 안동 사람이고 지금 뭐 특별하게 국민의힘이 대항마로서의 견제 세력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따지고 보시면 여러분 4개 척도 중에서 가장 높은 거라도 매우 잘못함이에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대구는 아닙니다만 경북 지역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가장 깐깐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조사를 했냐면 뉴데일리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민의힘이 57.2%, 민주당이 22.5%. 그리고 이제 잔당들이 좀 있네요. 이제 이재명 지지율과 조금 별개로 정당 지지율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은 뭐 이제 긍부정이 비슷한 경북 지역이지만 당을 놓고 보면은 또 국민의힘이 월등하게 높죠. 민주당보다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건 뭐냐면 경북만큼은 민주당이 기반이 없다. 1번. 네. 두 번째로는 인물이 없다. 이른바 기반 부재. 두 번째는 인물 부재. 민주당이 없어요, 사람이. 민주당이 누군가 사람이 있다면 이것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경북 지역은 공천 파장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철우 현지사가 있기 때문에 현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기반 부재, 그다음에 인물 부재. 반면에 경북은 이 이철우 지사가 그래도 현직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직 효과가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이 22.5인데 대통령 지지율 한번 더 보여주세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더 보여주시면 대통령의 매우 잘함이 얼마예요? 22.9죠. 네. 이것 정도만 민주당 지지율로 가는 거죠. 이것 정도만. 대통령을 매우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극 긍정평가층이거든요. 그다음 정당 지지율로 넘어가 보세요. 이 22.9가 적극 평가층은 민주당 지지율로 들어간다. 22.5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명쾌하게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댓글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의 차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왜 차단을 해달라는 건지를 제가 이제 내용을 모르겠네요. 혹시나 의견이 있으면 차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기준에 맞으면 차단을 할게요. 의견을 주세요.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결과를 좀 볼 때 경북지사 선거는 그럼 어떻게 예측을 아니, 하세요? 뭐 경북은 국민의힘이죠. 예, 예. 국민의힘이죠.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벌써 이미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대통령이 출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인물 부재, 그다음에 기반 부재,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대구하고도 비교를 하더라도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라고 하는 현직도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지금 계속 맞붙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치열한 다툼을 인해서 뭐 좀 낯을 찌푸리는 일도 뭐 생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이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지역을 한 곳만 뽑으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건 전체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공천 최종 후보를 이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 후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간의 경을 볼 때 이제 경북과 대구가 조금 이제 대체로 흐름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격차가 있긴 했지만 예. 지금의 이제 그러면 경북 상황 그렇고 대구는 상황이 좀 여론이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예. 이게
황인크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 다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배추도사 당신 데이터 전문가고 선거 전문가인데 뭐가 다르냐? 이게 있죠. 경북은 지역이 넓어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지방은 어떤 게 있냐면 이른바 연고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경북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람이라 돼요. 내는 고향이 봉화입니다. 내는 고향이 상주입니다. 이것 갖고는 안 돼요. 내는 고향이 구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포항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울 정도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당을 뛰어넘기는 힘든 거거든요. 민주당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근데 대구는 다릅니다. 대구는 대구다 대구. 일단 대구 한 지역만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리고 대구는 또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파장이 큰 데가 뭐 충북도 있지만 대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공천 파장. 이게 지금 중도층과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주 파장. 지금 이 파장의 이 무게가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이진숙, 주호영 이 파장이 큽니다. 예. 다른 지역의 미미한 정도의 파장보다 제일 굵직한 사람이에요. 이진숙, 주호영 이른바 이주 파장. 이래서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이른바 60대, 70대, 대구 60대, 70대 이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 경북하고도 다르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후보 영향이에요. 경북은 여러분들 뭐 민주당 누구 거론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대구는 누구냐? 김부겸이에요.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말 그대로 이 민주당이라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대구에서는 뿌리 내기 힘들었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60%를 달성을 했거든요. 떨어질 때는 그 외에 세 번의 선거에는 다 낙마를 했는데 그때는 40이야. 그 이야기는 대구는 51을 받으면 돼요. 51을. 대구는 51입니다. 그게 경북하고는 다르게 대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형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가장 그래도 민주당이 내밀 수 있는 최대 카드가 김부겸인데 이 후보 영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여성과 30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는 경북하고 다르다. 또 김부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붙는 것하고도 다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댓글을 쓰실 때 패널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이 댓글 관계자한테 지나친 인신 모독, 뭐 일반적인 상호 간의 비판은 수없이 저도 댓글에서 봅니다만 상호 인신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면 저희가 차단합니다.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이제 앞서 이제 쭉 제가 다 댓글은 볼 수 없어서 세부적인 건 알 수는 없지만 관련자들을 차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치를 중간중간에 그런 상황 보고 조치를 해주세요. 예, 오늘 3부에 우리 배용찬 소장님 모시고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경북 판세 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